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43 여성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왜 이혼했냐고요? 그 이유는 단 두 글자로 설명이 됩니다. 막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전 사실 결혼해 사는 동안은 이상하다, 심하다 싶으면서도 막장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참다 참다 결국 이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아찔하더라고요. 전 긴 시간 전 남편과 그 식구들이 만든 막장 소굴에서 칠푼이처럼 살아왔어요. 구박받고 냉대받고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다행히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절 아껴주는 남동생이 있었기에 전 막장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요. 저는 충남 세종시 근처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이남 삼녀 가운데 장녀고요. 저는 천성이 둥글둥글하고 착했지 사실 야무진 구석은 없이 자랐어요. 그래도 부모님 인품이 좋으셔서 장녀 대접을 톡톡히 해주셨죠. 제 동생들은 다 저보다 야무지고 공부도 잘했어요. 특히 바로 아래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좀 커서는 늘 누나는 너무 착해 빠져서 문제라고 하면서도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발벗고 나서줬어요. 어렸을 때 반 남자애가 절 괴롭히면 동생이 지혜를 발휘해서 걔 골탕 먹였어요. 주먹을 쓰지 않고서도 자기보다 3살이나 많은 형을 울리더라고요. 여자애들 사이에 제가 오해를 받으면 큰오빠처럼 조언도 해줬고요. 말솜씨도 좋고 영리해서 동네에서 별명이 똘똘이 깐돌이였어요. 뭐가 돼도 되래라고 어른들 칭찬이 자자했죠. 그래도 남동생은 절 무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밑에 동생들도 그런 둘째를 보고 커서 그런지 큰 누나, 큰 언니라고 하며 참 잘했습니다. 전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졸업할 때쯤 남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기특한 동생은 고향 근처의 국립대 법학과에 입학했어요. 좋으신 부모님, 착한 동생들과 저는 결혼 전까지 참 행복하게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예고편이었어요. 결혼하고 저는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졸에 작은 사무실을 다녀도 친정에선 저를 귀하게 여겼는데 시댁에서 저는 없는 집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집온 구박덩어리일 뿐이었어요. 전 28살에 3살 연상의 서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크리스마스에 서울 종로에 놀러 갔다가 인파에 떠밀려 제 친구인 줄 알고 남편 손을 잡고 다닌 거예요. 남편 손은 어찌나 길고 하얗던지 마디가 투박한 저보다 더 여자 손 같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 제 일행과 남편 친구들은 새벽까지 함께 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친구들이 버스 타는 데까지 따라와서 밥을 사주더니 저를 따로 불러 삐삐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삐삐로 전화 통화만 하다가 나중에는 주말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다면서 잘 웃는 것도 좋고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도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귀여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요. 저도 남편이 싫진 않았어요. 서울 남자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와 옷을 세련되게 잘 입은 모습이 너무 멋졌거든요. 둘 다 눈에 뭐가 씌어서 정신없이 만났어요. 그렇게 우린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서울 토박이였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가족은 홀어머니와 결혼한 누나가 있다고 했고요. 식구 많은 우리 집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한 번은 제가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갔었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저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돌아갈 차편이 애매한 거예요. 제가 누굴 만나고 다니나 평소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남편을 크게 반기셨죠.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자네가 주영이 남자친구인가? 아이고, 반갑네. 어서 들어오게. 너무 늦게까지 시내에서 놀다가 차가 끊겼어요. 오늘 이 사람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아유, 그래야지. 그럼 방 많은데 뭘. 아이, 남동생들 방에서 자도 되고 어서 들어오게.
그때 남편은 우리 집의 다복한 분위기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정말 귀한 손님처럼 잘 대접해 주셨고요. 늦도록 이어진 술자리 끝에 남자친구는 다짜고짜 부모님께 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주영이 저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하셨고 동생들은 킥킥댔어요. 저는 당황해서 방을 나가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동생이 절 따로 부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처음 와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치. 나도 깜짝 놀랐어. 하룻밤만 재우고 아침에 보내. 알았어. 혹시 화났어? 경우가 아니잖아. 우릴 언제 봤다고 누나를 달래? 둘이 결혼하자는 얘기는 나눈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지만 저럴 줄은 나도 몰랐어. 확실히 얘기 나눠. 괜히 부모님 놀래키지 말고. 절차 밟아서 제대로. 저는 뜨끔했어요. 남동생 말이 틀린 게 없었거든요. 진지하게 둘이서 결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고요. 그 뒤 남자친구를 달래서 결혼은 좀 더 이따가 하자 성급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는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다며 빨리 결혼하자 졸라댔어요. 한 집에서 같이 잠들고 아침에 함께 눈 뜨고 싶다면서요. 저도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기에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선 남편을 반겼는데 시댁은 전혀 아니었어요. 고졸에 농사 짓는 집안 출신이라고 시어머니의 반대가 처음부터 엄청났어요. 저는 무슨 사대부 집안을 넘보는 노비 출신 취급을 받았죠. 그런 대접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다 길에서 만난 인연이면 흘려보내야지. 무슨 결혼이야. 너희 종로바닥에서 놀다가 만났다며. 점잖지 못하게. 엄마,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주희 앞에서 말 조심해. 우리 주희? 이 녀석이 완전히 여자한테 맛이 갔구나. 얘, 너 그 순진한 얼굴로 우리 아들 어떻게 꼬셨어? 어디 가서 이런 남자 만나나 싶어 덥석 물었어? 엄마, 그만 좀 해요. 주희야, 나가자.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개예요? 현석 씨를 왜 물어요? 저희는 서로 생각이 잘 맞고. 어머머머머. 누가니 어머니야. 웃긴다 너. 첫 만남부터 심란했습니다. 시골 고졸 출신이라고 절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친정은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거의 빈농 취급하셨고요.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결혼에 대한 마음도 싹 식었죠. 남편은 그만 헤어지자는 제게 절절하게 매달렸어요. 내가 싫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무섭다고 헤어지는 게 말이 되니? 자려고 누우면 주인 이 얼굴이 아른거린다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맞은편에 네가 있는 것 같아. 나 너랑 헤어지면 못 살아.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다고. 지금도 이러시는데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어머님 마음에 들 좋은 사람 찾아봐. 난 이만 갈게. 야, 강주희!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두고 봐. 그러더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큰 남자가 번화가 한복판에서 우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멋진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창피할 줄도 모르고 우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까지 쳐다보더라고요. 당황스러운 한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도 동생들이 울면 같이 울던 저였기에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다가갔고 그는 저를 와락 안았어요. 그렇게 또 저는 다시 발목이 잡혔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허락 안 해주면 세상 뜨겠다고 남편이 단식투쟁을 벌였거든요. 그 일로 시어머니와 저 양쪽 다 남편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가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신혼 시절 어머니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겼다며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낮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도 주무시고 하시더니 아예 방 하나를 차지하시고 안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살림 못한다고 얼마나 절 구박하는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여보, 낮에 우리 집에 화장대가 왔어. 시어머니가 여기서 쓰시겠다면서 가구를 사들이시는데 어떡해. 여기서 사실 작정이신가 봐. 뭘 어떡해.
여태 나랑 살다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지.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렇게 날 싫어하셨잖아.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지난 일은 좀 그만 잊어라.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엄마 말투가 원래 좀 날카로워. 뾰족하게 말해도 오해하지 말고 성격 좋은 당신이 좀 참아. 남편은 홀어머니가 안쓰럽다며 1년만 모시고 살아보자고 했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1년은 또 고무줄, 엿가락처럼 한없이 늘어나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도 태어났고 저는 반쯤은 체념하고 살게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건 여전했어요. 사는 내내 아예 절 무수리 취급하셨습니다. 싱크대 근처에도 안 가시고 빨래 하나도 제가 다 해드렸어요. 김장을 해도 시누이는 당연히 통만 가져오는 거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준비해야 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제가 버무린 속에 굴이며 수육을 드시기만 했지 고무장갑 한 번을 안 끼셨어요. 그러면서 짜다, 싱겁다,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시는지 저는 하도 간을 많이 봐서 맛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도 정성을 다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했는데 예외도 있더라고요.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몇 시어머니 모시며 사는데도 돌아오는 건 마음을 헤집는 차가운 말이 다였어요. 못 배운 거 티내지 말고 머리를 좀 써라. 시골에서 TV만 보고 자라서 그렇지 뭐. 아휴. 그래도 어머니 저 고등학교 때 내내 5등 안에는 들었어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니? 서울이랑 시골이랑 수준이 같아? 어디 가서 용꼬리 하는 것보다 뱃머리 하는 게 낫잖아요. 어머니는 공부 잘하셨어요? 예, 찌개 넘친다. 넌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왜 이렇게 산만하니? 저도 살아야겠기에 입을 꾹 다물고만 살진 않았어요. 그러나 늘 집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집 같지가 않고 회사처럼 느껴졌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신혼 몇 개월 때만 반응했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배짱을 부리면서 다 귀찮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사위로서 처가를 전혀 챙기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 생신이면 상다리 부러지게 생일상을 차리고 동봉투도 드리는데 남편은 장인 장모님 생신에 전화 한 통을 안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이 되면 처갓집에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차도 많이 막힐 거고 너무 멀다나요. 기차 타고 가자고 하면 차 끌고 가는 게 편하다고 미적거리고 제가 혼자라도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저를 주저앉히는 겁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라는 말 딱이네. 당신이 몸소 그걸 보여주고 있어. 처갓집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거야? 남보다 못한 사위라는 말에 동의하지? 말 좀 가려서 하자. 남보다 못한 사위라니. 내일 전화 드릴게. 지금 드려, 내가 볼 때. 아, 왜? 어제까단 말이야. 할 말도 없고. 내일 할게.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도 부족해 손주도 시누이 아이만 예뻐했어요. 아이가 잘생긴 남편을 닮지 않고 못난 저를 닮았다는 게 이유였죠. 솔직히 남편 인물도 별거 없었어요. 키만 훌쩍 컸지 객관적으로 그리 내세울 만한 외모는 아니었거든요. 어딜 가서 외모 칭찬 듣는 건 저였는데 시어머니 눈에 전 두꺼비같이 보였나 봐요. 이래저래 저는 시어머니에게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사는 걸 친정 부모님은 모르셨지만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는 남동생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가끔 누나 집이라고 와서 본 게 뭐겠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고 하나 있는 매형도 대면대면하니 영리한 남동생 눈에 분위기 파악이 딱 됐겠죠. 결정적으로 제 아들, 남동생에게는 하나뿐인 조카가 말을 잘하기 시작하니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삼촌, 엄마 어제 울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냈어. 엄마 학교 안 다녔어? 학교 다시 다니래. 나랑 같이 유치원 가래. 거기서 똑바로 배우래. 뭐? 지호야, 자세히 말해봐. 그때 아빠는 뭐 하고 있었어? 화장실에서 안 나왔어. 아빠 변기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었어. 남동생이 표정이 굳어졌고 제가 아이를 얼른 안아 일으켰어요. 지호야, 어제는 엄마 눈에 매운 게 들어가서 눈물 난 거야. 청양고추 때문에. 아니잖아. 엄마 내가 만화 다 볼 때까지 울었잖아.
내가 그래서 휴지 줬잖아. 그만 울라고. 아우, 얘가 왜 이래. 또 한 번은 남동생이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자기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사주더니 차를 마시러 가서 이러는 겁니다. 누나, 지호 잘 키우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잘 키워야지. 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누나 그렇게 사는 거 지호한테 좋은 영향 못 줘. 엄마가 우는 모습 자주 보여주면 되겠어? 애 눈치도 뻔한데. 보통 영리해. 아이, 지난번 딱 한 번 그런 거야. 너도 알잖아. 나 눈물 많은 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집에서 누나 어떻게 사는지 모를 것 같아? 누나,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살 필요가 없어. 세상 변했어. 너무 힘들면 이혼해도 괜찮지 않겠어? 얘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지호가 있는데. 지호 때문에라도 생각해보라는 거야.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니고 너무 참고 살지만 말란 이야기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동생이 절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리고 아들 지호를 생각하라는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정말 지호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할머니에게 구박받고 밤낮 울기만 하는 엄마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겠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 잘못된 건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잘못하고 있고 바뀌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늘 당당했고 남편은 매사 절 귀찮게만 여겼죠. 그러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집에서의 제 위치가 크게 변하게 됐어요. 저희 친정에 큰 경사가 벌어진 겁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조금씩 장만한 논이 5,000평 정도인데 그 땅이 모두 택지 개발로 수용되었어요. 친정 가족 모두 모여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데 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대충 70, 8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소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만 알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조차도 친정을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안이라고도 안 하고 꼭 집구석이라고 깎아내렸죠. 그런데도 굳이 그들에게 친정의 경사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성정에 친정의 돈 경사를 알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게 분명했거든요. 시집 식구들은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었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좋아하고요. 친정의 땅, 돈 문제, 관련된 법 문제는 대부분 남동생이 맡아서 처리했어요. 동생은 가끔씩 그 일을 제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이 터졌어요. 제가 남동생과 통화하는 걸 놀러온 시누이가 듣게 된 거예요. 눈치가 백단인 시누이는 제 입에서 몇십억 단위의 돈 얘기가 나오자 방문 밖에서 귀를 쫑긋한 거죠. 저기, 옳게. 그 얘기가 뭐야? 친정에 무슨 경사 있어? 얘기하는 돈 단위가 엄청난데? 무슨 일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몰라요. 아니, 저기, 옳게.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방금 뭘 들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형님, 제 전화 엿들으셨어요? 매너가 아니죠. 전에도 몇 번 그러시더니.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고. 이리 와봐. 커피 마실래? 내가 타줄까? 엄마! 좀 나와보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좋은 얘기면 나도 알자. 사람을 질릴 정도로 달달 볶아서 저는 결국 친정 땅의 택지 수용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제 얘기를 듣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보는데 꽤 통쾌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원래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으셨어요. 먹고 살만 했는데 사시면서 덕을 많이 쌓으셔서 이번에 복 받으신 거죠. 진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요. 제 말을 들으며 두 사람이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랬죠. 그리고 당장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전에는 무수리 취급을 했다면 지금은 중전마마급으로 제 신분이 올라간 것 같았죠. 아침도 해놓으시고 손수 장봐 오시더니 저녁도 하시고요.
청소, 빨래에 제 간식까지 챙기시니 진짜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황당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고요. 남편 태도는 더 황당했어요. 퇴근한 남편은 제게 꽃을 한 다발 안겼어요. 와인까지 사왔다면서 저녁에 분위기 있게 한잔 하재요. 처음 보는 모습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다음 날엔 글쎄 우리 친정을 가자는 겁니다. 자기야, 그 설거지는 어머니한테 맡기고 얼른 준비해. 우리 처갓집 가자. 평일에 무슨 처갓집이야. 회사 안 가? 연차 냈어. 갑자기? 아, 내 옆자리 동기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셨다잖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맞사위인데 그동안 너무 역할을 못한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장인 장모 건강하실 때 챙기라는 말도 와닿고. 가자, 얼른. 이런 거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래, 가자. 지호도 유치원 빠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러 가자. 저는 솔직히 남편의 이런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죠. 아, 친정에 돈이 생겼다니까 좀 어려워하는구나. 돈이 좋긴 좋네라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며 앞으로는 친정 부모님에게 더 잘하라고 잔소리도 좀 했어요. 남편은 알았다고 시원하게 대답하면서 차를 신나게 몰더라고요. 부모님은 사이가 왔다고 엄청 반기셨어요. 정말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걸 몸소 보여주셨죠. 급하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정성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전혀 예상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실은 제가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기관에서 개발한 신소재 사업인데 제가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해요. 그런 게 있어? 어유, 잘 됐구먼. 열심히 해보게. 여보, 무슨 소리야? 사업이라니? 아직 당신한테는 말 안 했지. 여기서 들어. 장인어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딱 5억 정도 아버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위 한번 믿어주세요. 5억?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아버지한테 빌려달라 그래?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아버지, 이 사람 말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장인어른, 부탁드립니다. 맞사위, 이번에 제대로 날개 한번 펴볼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버지한테 5억을 빌려달라는 남편은 정말 뻔뻔했어요. 처가에 큰돈 생겼다고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하고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니 누가 보면 처갓집에 5억을 맡겨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 당연히 아버지가 거절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농사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3일 뒤 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로 그 돈 빌려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전화를 받던 남편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어요. 시어머니는 곁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다며 두 사람이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부모님 뜻을 제가 다 헤아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그 뒤 아버지 돈이 남편에게 건너온 건 분명했어요. 남편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신나서 다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말만 들으면 벌써 대기업 CEO가 된 것 같았죠.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그 5억 날려먹을 게 눈에 보였습니다.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이었어요. 살아보니 남편은 원체 일하기도 싫어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불평불만이 끝이 없었거든요. 차린다는 사업 아이템도 실은 전공 분야가 아니었고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었죠. 저는 남편의 설레발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어디서 누굴 만나고 들어오는지 연신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세상 다 자기 발 밑에 있다는 듯 구는데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큰일 할 사람 몸부터 챙겨야 한다며 한약이며 건강식품, 보양식을 아주 끊임없이 챙기셨어요. 집에 인삼, 장어, 한우가 매일 넘쳐났죠. 무슨 신비한 돌, 소금, 묘약이라며 비싼 돈 주고 사오시고요. 남편이 친정에서 받은 5억 중에 얼마를 시어머니에게도 드린 것 같았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와중에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혹시 그 사돈총각 사무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그 법률사무소. 왜요? 법률 조언을 구할 일이 있어서. 기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낫잖아. 안 그래? 왜 그러시는데요? 자꾸 이유는 왜 물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얼른 알려줘. 응?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안 그러면 절 괴롭힐 게 뻔해서 남동생 사무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재빨리 동생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가 너한테 연락을 할 건데 무리한 부탁은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요. 남동생이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곧바로 사무실 전화가 울리는 게 들렸어요. 신우이가 득달같이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신우이가 백화점 쇼핑백을 바리바리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와서는 제 옷이랑 가방 같은 걸 샀다면서 막 안기더라고요. 집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그간에 절 구박했던 일들은 없었던 일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신우이가 돌아가고 당장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식아, 신우이랑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갑자기 입안에 혀처럼 굴잖아. 불안해 죽겠어. 이 집 사람들 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남동생은 피식 웃더니 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그냥 지켜보기만 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허튼 짓은 안 하잖아. 전화상이었지만 남동생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호했어요. 둥글둥글한 제 성격과는 달리 남동생에겐 칼 같은 면이 있었죠. 철두철미하고 상황 파악 잘하는 남동생이 저렇게 말하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신우는 갑자기 화장품 가게를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번화가에. 개업 준비로 바쁘면서도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꼬박꼬박 먹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이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사업, 가게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데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었습니다. 방에서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가게 미천 3억 어쩌고 하는데 신우이는 그 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동생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말하는 3억 혹시 아버지가 준 거냐고요. 기가 막히게도 맞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신우이의 전화를 받고 남동생이 아버지께 말을 전달했고 3억이 신우이 통장에 꽂혔다는 거였어요. 저는 난리를 쳤어요. 미쳤어? 지호 아빠 5억에 신우이 3억까지. 너 정신이 있는 애야? 부모님 돈 택지 개발로 몇 곱절이 됐다고 해도 그 돈 이 사람들이 넘겨볼 자격 없잖아. 넌 아버지를 말렸어야지. 누나, 진정해. 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지금 당장은 걱정되고 불안하겠지만 일단 좀 지켜봐. 너까지 부모님 돈 생겼다고 사리분별 못하는 거 아니지? 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 제대로 상황 파악하고 있으니까 누나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지호랑 마음 편히 지내. 괜히 내 조카 불안하게 하지 말고. 동생을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부터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어요.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남동생 말만 믿고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는 남들한테 대표님, 사장님 듣는 게 엄청 신났는지 집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우리 대표님, 저녁 드셔야죠. 엄마도 참. 집에서 대표님이 뭐야? 왜 그러냐? 난 부르기만 좋다. 대표님, 우리 딸은 사장님.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좋은 옷 좀 사둬. 곧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릴 테니까. 혼자 가시면 적적하지. 이모들이랑 같이 가. 비용 다 댈게. 크루즈 여행? 아이고, 당장 이모들한테 전화해놔야겠다. 아유, 우리 대표님 통도 크셔. 그러나 큰돈을 쏟아붓고도 남편의 사업도 신우이의 가게도 신통치 않았어요. 싱글벙글하던 남편 표정도 어두워지고 신우이도 우리 집에 발길이 뜸해졌죠.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외출을 안 하시고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한테 말은 안 해도 아들, 딸이 벌인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죠. 신우이가 연 화장품 가게도 몰래 가봤는데 세상에 손님이 통 없더라고요. 이대로면 제 친정돈이 그대로 허공에 흩어질 텐데 남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도 천하태평이었어요.
전 이해가 안 갔죠. 남편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1년 후 다시 친정에 돈을 좀 빌려주시라 당당하게 요청했어요. 버린 사업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였죠. 간 크게도 저랑 지호를 들먹이면서 10억쯤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짐작했죠. 아, 이 사람이 처음 5억을 다 날려먹었구나. 이번에는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 5억 이틀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고 빌려준 거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빌려준 거라며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못 박으셨어요. 저는 크게 안심했어요. 또 남편에게 돈을 줘봤자 그 돈은 그대로 사라질 게 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제 친정 부모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장인어른 다시 봤어. 아, 그렇게 판단이 안 되시나? 5억 정도 빌려주실 수 있는 양반이면 10억도 가능하지 왜 안 된대? 내가 그 돈 50억, 100억으로 불려서 이자까지 쳐 갚아드릴 텐데. 역시 못 배우신 분들은 한계가 있어. 설득이 돼야 말이지. 아유, 수준이 안 맞는다 이거야. 저는 그만 남편 말을 듣고 휙 돌았어요. 미친 듯이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자기 뻔뻔한 건 생각 못하고 친정아버지 욕을 하다니. 처음으로 제 입에서 쌍욕이 나왔죠. 그동안 못했던 말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하지 못해? 어디서 우리 아버지 욕이야? 5억은 처가에 맡겨둔 돈이니? 그 돈 사업 망에 날렸으면 반성하고 죽은 듯 살아야지. 뭐? 10억? 사람 탈을 쓴 짐승이야 뭐야? 어쩜 그렇게 뻔뻔해? 어디 남편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어? 돈 많으신 분들이 욕심만 가득한 거지. 끌어안고 사느니 장래가 창창한 사위한테 주는 게 낫지. 아우, 그 돌대가리 유전이지. 뭐? 당신 그 못된 것도 유전 아니니? 나 이 집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무시만 당했어.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 거 우리 친정 돈 보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람 탈만 썼지 날강도네. 당신이랑 이 집 구석 정말 지긋지긋하다. 끔찍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분으로 이기지 못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뒤로도 길길이 날뛰면서 물건들을 집어 던졌죠. 지호가 울면서 제게 매달렸는데 억지로 떼어놓다가 애 얼굴에 상처까지 입혔어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죠.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식아, 누나한테 좀 와줄래? 누나, 매형한테 맞았어. 뭐? 누나, 괜찮아? 경찰 불러. 당장 갈게. 어디 숨어있어. 방문 잠그고 있든가. 지우 아빠, 이 난리를 쳐놓고 컵라면에 소주 마시더니 잠들었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걷겠어. 좀 와줄래? 곁에서 아들 지호가 삼촌을 부르며 울었어요. 삼촌, 나 얼굴에서 피나. 어디야? 무서워. 빨리 와. 남동생은 정말 쏜살같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저와 지호를 보는 남동생의 표정은 서리가 내릴 듯 싸늘했죠. 간신히 화를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게 간단하게 짐을 싸라고 하는 남동생 목소리에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동생이 저와 지호를 막아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경찰 부릅니다. 누나랑 지호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말아요. 사람을 왜 때려요? 깡패입니까? 지호 얼굴에 상처는 또 뭡니까? 처남, 아까는 내가 좀 흥분해서 10억을 처가해서 못 얻어서 분통이 터졌다 이겁니까? 그래서 처자식을 패요. 제정신이에요. 아이, 처남, 왜 이래? 화 풀어. 다시는 안 그래. 아까는 누나가 말이 심해서 내가 살짝 돌았나 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호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제 경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번 일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남편을 대하는 남동생의 태도는 한기가 돌 정도로 무서웠어요. 저는 남동생 성격을 알기에 결코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봤자 어쩔 거냐고 데리고 갈 테면 데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아쉬운 거 하나 없다면서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당연히 아이도 데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한 동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삼촌네 놀러 왔다고 신나게 놀다가 잠들었어요. 그날 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벌어진 상황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일단 남동생을 믿기로 했어요. 아이 얼굴에 생긴 상처를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결심도 서더라고요.
동생은 당장 다음 날 아침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3주 진단서를 끊었고 지호는 근처 소아과에 가서 얼굴에 난 상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동생은 출근하면서 제게 필요한 데 쓰라며 돈을 주더군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그런 말 말라고 지호나 잘 돌보래요. 누나, 마음 굳게 먹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손찌검하는 남자랑 같이 살아서 되겠어? 그뿐이야? 그동안 누나 얼마나 구박받고 힘들게 살았어. 지호랑 둘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 미안하다. 누나가 되어서 좋은 모습도 못 보여주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 번도 연락 없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소리를 빽 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 처남 강정식이가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나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 너 정말 나하고 이혼할 거냐? 나한테 콩밥 먹을 거야? 집에 빨리 안 들어와? 처음 듣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왜 들어가? 그리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왜 화를 내?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친정부모님 돈부터 내놔. 이 철면피야! 야, 너무하지 않냐? 매형한테 처남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빚 갚으라고 채권 반환 소송까지 들어왔다고?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이럴 일이냐고! 처남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속 터져 죽겠다. 빨리 어떻게 해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남편이 남편 집과 시누이 집에 가압류를 걸어놨다는 거였어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며 안심하라는 남동생의 말을 그 두 사람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애초에 처남이 나쁜 마음 먹고 있었다며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어요. 다 자업자득이지 뭘 그래. 그러게 진즉 정신을 좀 차리지 그랬어. 내 동생 한번 마음먹은 건 기어코 해내는 애야. 지호, 정말 아빠 없는 애 만들 거야? 우리 집안 알거지로 만들 거냐고. 이혼하고도 아빠 노릇 해야지. 무슨 소리야? 부부는 깨져도 자식 여는 그대로야. 그리고 애초에 갚은 능력도 없는데 돈을 왜 빌려? 어쩜 그렇게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을 몰라? 여보.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싹싹 빌게.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천한 마음 좀 돌려줘. 아니다. 만나서 사정 좀 해보게 자리 좀 만들어줘. 내가 처남 집에 갈까? 여기 발들이 생각도 하지 마. 주거 침입죄로 당신 신고당할지도 몰라. 정식이는 나랑 달라. 무서운 애라고. 남편은 제게 동생 마음을 돌려보라고 반은 협박조로 반은 애원조로 말하는데 이 상황이 저도 많이 놀랍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미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동생이 마음을 바뀐다고 달라진 상황도 아니었죠. 남동생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서 남편과 시누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 뒤 남편과 시누이의 호소에도 동생 정식이는 냉정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집을 경매에 넘겨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서운한 게 있다면 마음 풀라고 하시면서 일을 해결해 달래요. 그리고 실컷 신세 한탄을 하시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친정 가난할 땐 찍소리도 못하더니 돈 생겼다고 유세 부리냐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못 살겠다며 이 일을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친정부모님 남편한테 5억, 시누이한테 3억, 군말 없이 빌려줬어요. 그동안 저 어머님 밑에서 구박받고 살아온 것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지호 아빠도 그동안 사위 노릇한 거 없잖아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저희 집안 무시하시면서요. 친정에 돈 생기니 그제야 사위 노릇하는 것부터 잘못됐죠. 이게 뭐예요?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저는 지호 아빠한테 맞고 아이도 상처받고 제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어머니, 왜 제가 죄인이죠? 진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지더라고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이 전부였던 시모와 남편, 시누이는 그렇게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 세 사람 남은 돈을 닥닥 긁어 모아 작은 빌라에서 같이 살게 되었대요. 결혼해 살던 시누이도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날려먹고도 반성하지 않아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거의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 날마다 싸울 게 뻔했네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요. 어쩌면 셋이 똘똘 뭉쳐 또 저와 남동생 친정을 원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전 완전히 남이 되었거든요. 이후 전 이혼 소송에서도 완벽하게 이겼어요. 남동생의 도움 덕분에 위자료도 꽤 많이 받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남동생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집을 얻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 지호는 평일에는 저와 지내며 가끔 삼촌과 놀러 가기도 하고 명랑하게 잘 지내요. 2주에 한 번씩은 주말에 제 아빠 집에 갔다가 오고요. 저는 결혼해 살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요. 매일 구박하는 소리도 안 듣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 보니 흰머리도 덜 나고 소화도 잘 되네요.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도 창업해서 방 하나를 사무실로 꾸며놓고 개인 사업자로 일하고 있어요. 전부터 해보고 싶은 일이어서 실전 강의도 듣고 준비를 많이 했죠. 소박하게 시작해 조금씩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혼할 때의 상황을 떠올려 봐요. 이게 모두 누나가 홀대받는 것을 지켜본 동생의 계략이었다고 생각하니 가끔씩은 동생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얼마나 누나 사는 게 답답했으면 미혼 남동생이 팔을 걷어붙였을까요? 어린 지호 앞에서 울면서 살지 말라던 동생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 때문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제가 물었어요. 결혼은 안 할 거냐고요. 동생 나이가 벌써 40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자기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그때 결혼한다고요.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좋은 사람은 적다나요. 그래도 지호를 보면 당장 결혼하고 싶기는 해. 너무 예뻐서. 지호야, 이번 주 토요일에 삼촌이랑 놀이공원 갈까? 조카 바보인 남동생은 황금 같은 주말 제 아들과의 소풍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생 농사일만 하시던 친정 부모님은 택지 개발된 돈으로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정원이 넓은 새 집을 지으셨고 옆 땅에 텃밭도 가꾸세요. 소일거리로요. 그런 부모님께 이혼해 혼자 사는 모습 늘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너만 행복하면 됐다. 마음 편안한 게 제일이라며 절 응원해 주세요. 좋은 끝은 없어도 나쁜 끝은 있다면서 선하게 살라는 말씀도 늘 하시고요. 그럴 때 저는 남동생을 힐끗 봅니다. 남동생은 모른 척 딴청을 부리고요. 생활력 강하고 똑똑한 그리고 사리분별 정확한 남동생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비슷한 사람과 하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